개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지역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홍국 교수님, 최영일 평론가님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얘기는 했고요. 네. 두 정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민주평화당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과 호남의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존심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걸고요. 호남의 집중 유세를 펼쳤죠. 그 결과 기초자치단체 일부 획득을 했습니다. 초록색 점들이 이제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장 한 석도 없고요. 또 이제 12곳에서 펼쳐진 국회의원 재보선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지역 정당으로 좀 전락한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물론 이제 이 정의당과 함께이긴 하지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물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침통한 분위기를 또 뭐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주평화당도 이 야권 정계 개편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렵겠다. 다만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는 결이 다릅니다. 특히 네. 바른미래당 안에서 미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과는 한때 동지였지만 지금 완전히 이제 차가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합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재결합을 한다? 이건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골은 더 깊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평화당은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등 이 관계의 흐름으로 본다면 오히려 이 DJ의 햇볕 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결이 더 같거든요. 다만 이제 분당을 해서 나올 때의 그 어떤 감정의 골을 지금 시간에 어느 정도 수습을 했겠느냐. 정계 개편에서 저는 오히려 범여권 정당의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 이것은 앞으로 조금 미묘한 지점인데 지켜봐야 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선거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광역단체장은 전국 17곳 가운데 14곳을 민주당이 네, 가져갔고요. 여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2곳 가운데 한 네. 곳에서 이제 김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한 석을 그래도 지켜서 그리고 11석은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리고 또 이제 기초단체장 가운데 서울을 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5개 구 가운데 24개 구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렇죠. 한 곳 서초구청장만 이제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에게는 또 다른 참패입니다. 소위 말해서 강남 3구와 뭐 용산이라든가 몇 개 구에서는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이런 민주당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유권자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강남과 송파가 허물어졌습니다. 네. 또 용산도 넘어갔죠. 다시 말해서 25개 이 수도권 서울의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단 한 곳 서초구를 제외하고 서초구는 이번에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근 후보가 현재 구청장인 조은희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것도 뭐 아주 큰 격차로 패한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이 수도권 전역을 휩쓸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 거의 뭐 자유한국당이 전멸하다시피 이 표현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의 선거들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또 정부가 해나갈 일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정말 잘해달라. 사실은 이 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여권에는 앞으로 사실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지역을 통해서 모든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몰아줬다. 온통 지도가 파란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빨간색이 남아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어하고 민생과 경제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내년과 또 2년 후에 총선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텐데요.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한 그런 선거다라는 측면에서 여권은 마냥 좋아하고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구청장의 몰락은 서울구청장 하나는 사실은 큰 도시 하나에 못지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정말로 뼈아픈 참패와 몰락에서 뭔가 모색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 이 부분도 네.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와 관련해서 가장 그렇죠. 뭐 집중됐던 부분이 바로 네. 경기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선거가 끝났고 이재명 당선인이 이제 뭐 경기지사를 맡게 되겠습니다만
후유증이 여전히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후유증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 선거 기간 동안 상대에 대한 지지를 뺏어오고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음해를 하는 거죠. 흑색 선전이라고도 하고 네. 가짜 뉴스도 동원되고.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진행 중인 여배우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게 논란은 팩트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처음엔 네거티브로 이게 제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김영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낮았지만 토론회마다 집요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데 활용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가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아니라. 김무선 씨가 직접 나와서 입을 열었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다가 이 또 해경궁 김 씨라고 하는 이제 미스테리에 대해서 네. 이정렬 변호사가 또 고발까지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또 조사 내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가능성이 된 사건으로 커져버렸고요. 만약 이게 딜레마인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 문제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라졌을 거예요. 아하. 근데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네거티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과거 이 성남시장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재선에 성공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과 함께 경기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시도정들을 광역 단위에서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필요하면 또 중앙정부와도 접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마다 이 스캔들은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제 정치가라기보다 행정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로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승리의 인터뷰를 잠깐 보면서는 이 문제를 좀 대승적 차원에서 덮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진위를 밝히지 않으면 정말 오랫동안 이재명 도지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 중에 충청권 하면 그동안 이제 바로미터다, 승패를 그렇죠. 가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충청권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충청에서도 민주당을 택했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시 충청권은 그동안의 모든 선거에서 충청이 선택하는 대선 후보 또 주자들이 항상 당선이 되는 맞아요. 그야말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표심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이 자신의 심정을 결코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특성도 지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조사마다 충청권은 참 맞추기가 어려운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판단을 했는데요. 그만큼 충청 지역 주민들이 신중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고 또 뭐 양반, 선비다. 뭐 과거부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선택에서는 항상 선명하진 또 않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습니다. 네. 전 지역 그리고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전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초단체장과 또 기초의회에서도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충청권의 당분간의 선택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동안의 소통과 또 함께하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평화와 또 여러 가지 화해의 가치를 담아내는 이 한반도 평화의 바람 속에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믿어봐야 되고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 이번 해준 선택은 기존의 선택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게 큰 격차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보궐선거까지도 거의 압도적으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권은 정말로 그런 민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충청권의 민심은 이번 선거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제주 지역도 또 봐야 되죠. 네. 제주 지역, 제주는 정말 우리가 그 4.3 사건 언급할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 이념 때문에 아주 큰 희생을 당한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성향은 무소속이 오히려 더 무소속이 이번에 보니까 회색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파란색, 빨간색이 아닌.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원희룡 이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 분이 어떤 출신인지는 뭐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 소속이었는지도 알고 왜 무소속이 됐는지도 이제 대부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이제 무소속 지사에게 기회를 한번 다시 준 거죠. 제주도민의 선택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보다는 균형을 원한 것이 아닌가. 조금 미묘하고 복잡한 제주도민만의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 선거의 결과로 원희룡 이 지사는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상황, 바른미래당의 상황, 지금까지 리더라고 자처했던 모든 인물들이
지금 다 좌초되고 있는 상황에 사실 남경필 경기지사, 남원정 이 과거에 보수 소장파를 이야기할 때 그야말로 남경필 지금 이번에 몰락했죠. 그리고 이제 정병국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에 있습니다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만이 지금 생존했거든요. 이겼다라는 표현보다는 서바이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것만으로도 향후에 보수의 리더십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유지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는 굉장히 좀 미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천 지역과 네. 부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의 그 이른바 이부망천 그 그렇죠. 발언 파문이 컸었고 이게 선거 막판에 또 돌발 변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에 투표율이 좀 낮았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긴 했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정치에 대한 실망감,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심어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기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본다면 기대가 높지 않았다. 네. 국정을 이끌면서 대안 세력이 될 만큼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여권에서 이런 되게 말실수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도리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상황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정태욱 의원 개인의 일단 그런 흐름에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막말이라든가 거친 말 또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내놓은 이런 말들이 국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혔는데 경기도, 인천 이 지역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또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 분노하는 목소리들이 돌출된 것 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안이 경기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도리어 이를 구원해주는 역할도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경기도의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다른 곳곳에서도 이런 실언이 결과적으로 봤을 땐 큰 실언인데요. 이 실언이 유권자들의 상처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역할을 했고 결국 자유한국당이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치인의 실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 네. 더불어민주당이 130석을 그렇습니다. 얻게 됐습니다. 이제 상당히 자유한국당과의 격차를 벌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의석의 셈법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계 개편으로 돌아가서 야권 정계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좀 보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민주당은 130석입니다. 한 석은 이제 정세균 의장이 돌아왔죠. 네. 이번에 11석을 더해서 130석이 됐는데 자, 의회로 움직이려면 이 개헌안 통과를 빼고요. 그건 200석이 필요하니까 150석, 151석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반에서. 그런데 그러면 20석이 모자라죠. 이 20석은 바로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14석. 이 정의와 평화, 이 연대, 원내교섭단체로 20석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범여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야권인데 야권은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무소속 일부 의원과 민중당 의원 2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범여권, 좀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전체적으로 153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야당은 지금 과반을 잃게 된 상황이거든요. 다 합쳐도 그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나머지 이제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똘똘 뭉쳐야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이제는 여권 세력과 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이것이 어찌 보면 야권발 정계 개편의 가장 간단한 방정식의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50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더 강하게 응집할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또 문재인 정부도 이제 중반기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년 후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국회가 저는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이번에 의석 분포가 앞으로 야권 이 정계 개편의 향방을 우리가 계산해 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지방선거 있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었고 또 하나 이제 교육감 선거도 네. 있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이 좀 있었고요. 그렇죠.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번 그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교육 계획의 흐름들에서 기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야권 보수 성향의 그런 교육감 후보들이 이념적인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정교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정교과서라든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사실은 좀 무관심했다. 도리어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후보들이 제시했던 그런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특목고라든가 자사고 폐지를 통해서 정말로 학교 현장에
무너진 교육을 좀 살려보겠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도리어 유권자들은 이것이 희망과 혁신의 교육이다라는 쪽에서 좀 손을 흔들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다수 다시 당선이 됐고요. 또 그동안에 교육 개혁을 추진해왔던 현직 교육감들이 거의 대부분 또 당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예.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교육 현장에서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일반고의 정말 학생들이 제대로 길을 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엘리트 교육 위주로 나가는 흐름에서 좀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흐름이 힘을 받게 된 셈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날 변화들 좀 더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목은 제가 한마디 살짝 좀 첨언을 네.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 김 교수님은 굉장히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신 거고요. 교육감 선거는 전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현역 교육감 외에는 유권자가 나머지 인물을 몰랐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은 어떤 프로필 출신인지 지금 7명을 찍어야 되고 재보선 지역은 8명을 찍어야 되는데 그중에 교육감이 하나 끼어 있는데 교육감 17명이 연간 60조의 교육 예산을 씁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데 사실은 유권자가 다 따져보고 내가 선호하는 교육감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투표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즉 교육감 선거는요. 거의 완전히 깜깜이 선거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역 프리미엄이 이름에 대한 지명도로 작동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교육감 선거는 정말 더 명확하게 교육 정책을 대비시키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선거는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수준까지도 조금 회의론이 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여져서 정말 이 정부의 기조와 코드를 맞추는 교육감을 선호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흐름에서 맞는 해석이죠. 저는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까지 이 유권자가 따져보고 투표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좀 회의적인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부분은 지금 이번에는 정당 추천이 이제 배제된 네. 선거로 흘러가고 있죠. 하지만 이 교육감을 더 또렷이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나 다양한 노력들이 네. 이 구비되지 않으면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뽑아놓고 나중에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를 좀 분리시킨다든가 혹은 더 또렷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는다든가 하지 않으면 이 교육감은 선거 위기에 처할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봅니다. 네, 최 평론가님.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130석을 차지하면서 네. 범여권의 세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민주평화당과 함께 이 의석 수로는 20석을 가지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라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의당은 이번 선거에서 다른 여타의 이 정당들과 여야를 망라해서 특히 야권 정당에서는 독특한 행보를 보였어요. 네. 원래 독일식 정당 명부 대표제를 계속 주장해온 정당이지 않습니까? 소수 진보 정당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비례대표를 위한 정당 투표를 선호했는데 저는 이 대목도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고 야당 중에서는 정당 선호도는 꽤 높이 올라간 것도 선전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로 가져오게 될 정치권의 변화가 지금 가장 큰 큽니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십니까? 보수 대통합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시스템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없고요.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지금 와해 직전 아니겠습니까? 네.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사실상 치열한 대결 양상을 펼치고 공천 후보를 놓고 마지막 추인해주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을 벌이는 상황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도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함께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도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네.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선까지 큰 틀에 정말 해처 모여시게 그리고 정말 뭐 비대위가 구성돼서 보수 전체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해법을 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측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